샬롬, 살아있는 갈대 두 번째, 첫 번째, 때는 단기 4243년, 서기 1910년, 겨울도 막바지 고비에 이른 음력 정월 10일이었다. 이라는 한밤중에 번쩍 눈을 떴다. 그가 이렇게 자정 무렵에 눈을 뜨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아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이불 속에서 살그머니 나왔다. 온돌 바닥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밤새 불을 지폈기에는 땔감이 태부족이었으므로 구들의 온기라곤 저녁을 지어 먹으면서 마른 집단을 뗀 흔적뿐이었다. 그는 버선발로 조용히 옆방으로 건너가서 탁자 위에 놓여있는 대야에 찬물을 붓고 세수를 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기름을 발라 빗고 상투를 다시 단정히 들어 올렸다. 미국에 다녀온 후로는 여자들이 총각으로 오해하며 어쩌려고 그러느냐는 아내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줄곧 짧게 깎았었다. 그러나 일제가 들어오고서부터는 머리가 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여기에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 뜻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주장인즉 조선인들이 상투를 잘라 버리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떠한 서정개혁도 무의미하며 조선 민족의 상징인 그 완고하기 짝이 없는 상투는 조선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상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조선의 국왕이 자신도 상투를 자르고 신하들에게도 단발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감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일본 놈들의 등살에 못 이겨 단발을 했다며 처음에는 상투 자르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많았다. 결국 이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단발을 거부하면서 끝내 긴 머리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란은 대문을 살며시 열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옅은 안개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은 깊을 대로 깊어 있었다. 그는 대문 옆에 석등에 불을 붙여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웬 사나이가 20명 정도의 아이를 데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아이들의 나이는 제각각이었으나 모두 사내 아이였고 한결같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인솔자가 좌우를 살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이란에게 말했다. 멀리서 웬 불빛이 보인덤뎁쇼. 어느 쪽이더냐? 이란 역시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북쪽이요. 그 불빛이 움직이더냐? 움직이기는 하는데 하나뿐인뎁쇼. 정탐이야 한 사람이라도 충분할 테니까요. 알겠네. 동틀 때까지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다가 따로따로 보내도록 하지. 사나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안개비 속으로 사라졌다. 이라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침묵에 익숙한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옆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다 들어갔음을 확인한 이라는 석등에 불을 끄고 대문에 빗장을 지른 다음 자신도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이미 방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 방석에 앉은 이란이 책을 펴더니 여전히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들려준 세종대왕 이야기를 기억하겠지. 대왕은 참으로 훌륭한 어른이셨다. 그리고 대왕의 선정으로 이 나라는 크게 발전했단다. 그는 한 30분 동안 역사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시족 공부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고려 말의 시조 하나를 골라놓고 있었다. 그는 어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고려 말기에도 요즘처럼 세월이 허수상했단다. 그래서 문인들은 예전에 그 기나긴
경기 재가를 지을 여유가 없었지. 시조란 이런 사정에서 생긴 특수한 형식의 글이란다. 다시 말해서 문인들이 자신의 가슴속에 어려있는 복잡한 감회를 아주 간결한 형식으로 응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시조인 게야.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시조는 한 10개쯤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려 말에 중신이었던 정몽주의 시조를 골랐느니라. 자, 그럼 내가 한번 읊어볼 테니 너희들도 잘 듣고 한 줄 한 줄 따라해라. 그는 눈을 감고 팔짱을 끼더니 시조를 읊기 시작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가 눈을 뜨고 다시 한 줄 한 줄 읊어가자 아이들도 가냘픈 목소리로 따라 읊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에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교육은 금지되어 있었다. 새 주인으로 들어앉은 일제는 교육 제도를 개혁한다며 학교에서도 한국어 대신에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고 교과서도 전부 일본어로 고쳐버렸다. 이랑 같은 지사들이 밤중에 이렇게 은밀히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제 나라 말도 제 나라 역사도 모르는 제 자라나 결국에는 조선인의 어를 잃어버리게 될 터였다. 금지된 것이라면 더욱 열성적으로 덤벼드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인지라 이들의 암기는 아주 빨랐고 이라는 그 시조의 뜻을 설명하면서 지금의 국왕이 비록 협박을 받는 이름뿐인 국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옛날의 충신들처럼 국왕에 대한 충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감의 마음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고 있어. 우리 군대를 해산할 때 상감께서 취한 태도가 바로 그 증거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제는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군대의 해산을 명령했어. 강제에 못 이기신 상감께서는 해산 명령서에 옥새를 찍지 않을 수 없었단다. 그러나 며칠 후 일본인들이 주최한 대관식에 나오실 때는 해산된 우리 군대의 제복을 입으셨어. 그리고 해산당한 우리 군인들은 민족의 치욕을 갚을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며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단다. 이란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너희들 적지는 않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4년 전 7,000명의 우리 군대가 침략자들의 손에 해산을 당해서 군졸 한 사람당 10원씩을 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그러나 대부분이 외국으로 나가서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고 있단다. 드넓은 만주 벌판에서 건너간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나 돼. 이랑 같은 많은 지사들은 이런 식으로 선조들의 위대함과 현재의 지옥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강점한 섬나라 침략자들에게 끈질기게 대항할 수 있는가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심어주었다. 이란이 말을 계속했다. 좀스러운 일본 놈들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뛰어나지. 그들이 지금은 우리를 마치 하인이나 노예처럼 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듯 그런 열등 민족이 아니야. 그렇다고 일본인 모두가 조선에 나와 있는 놈들처럼 전부 소인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 저희 나라조차도 훌륭하게 다스릴 만한 인물이 없는 그들이니까 조선 통치를 위해 제1급의 인재들을 내보낼 수도 없겠지. 지금 조선에 나와 있는 일본인들은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놈들이 대부분이야. 지금은 이런 수모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그놈들을 몰아낼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어떻게 몰아낸단 말이죠? 한 아이가 물었다. 그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내야 해. 일본 놈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나요? 또 다른 소년이 물었다. 그 아이는 천성적인 반항하였다. 그러나 이라는 올바른 스승으로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의 이면까지도 일러주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사물에는 늘 이면이 있는 법이지. 너희들이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렴. 그러면 조선은 일본의 심장을 노리는 단도와 같은 위험한 나라인지라 일본은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고 배웠을 거야. 러시아 역사도 조선을 탐내고 있어. 러시아가 예로부터 조선에 눈독을 들여왔다는 것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면 너희 선생은 틀림없이 우리는 조선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를 좌시할 수 없어서 러시아와 전쟁을 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은 그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주었다.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우리 군대가 조선 땅을 거쳐가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을 거야.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왜 군대를 철수하지 않죠? 한 소년이 이란의 말을 막으며 물었다. 이란이 한 손을 지켜들며 설명했다. 자, 잠시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가정해보자. 일본인 선생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 러시아 군대가 몰래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선 안 되지. 우리는 조선을 계속 우리의 요새로 이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구 증가로 더 많은 땅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도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깊은 한숨을 쉰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는 조선의 애국자들이니까. 우리는 왜 일본과 싸우지 않았나요? 한 녀석이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당쟁 때문이지. 그게 우리의 죄야. 어떻게 해야 적을 물리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간만 허비했어. 수세기에 걸친 당쟁이 우리나라를 분열시켜 왔어.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 자신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한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이씨, 민씨, 박씨, 김씨, 최씨 같은 명문가도 사라졌고 실학파, 동학당 등도 다 쓰러졌어. 다행히 지금은 상하 귀천 없이 온 백성이 잃어버린 독립을 되찾자는 갈망으로 뭉쳐 있어. 이제는 우리들끼리 서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본 놈들만을 미워하게 되었으니 아마 일이 좀 더 쉽게 풀리겠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혹시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나 연산 문 쪽에 신경을 쓰면서 연신 혹시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나 연신 문 쪽에 신경을 쓰면서 아침이 산과 언덕을 넘어 살그머니 다가와 해가 솟아오를 때까지 일하는 아이들에게 조선말과 조선글을 가르쳤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재워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아침이 너무 빨리 온 것이다. 순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둘렀고 이제 그 집에 남아있는 두 늙은 하인 가운데 한 명이 문틈으로 머리를 들어 밀며 이란에게 해가 떴음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열중해 있던 이란이 놀라며 말했다. 이런, 너희들을 꼬박 밤샘 시켰구나. 오늘 학교 공부는 내가 망친 셈이군. 오늘 밤에는 이리로 오지 말고 집에서 자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밤에 다시 만나자꾸나. 자,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를 두고 가도록 해라. 몰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들 하고. 그는 문간으로 나가 아이들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했다. 그가 은밀히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아이까지 떠나갔을 때에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이라는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 옴을 느꼈다. 바로 이때 순이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활기차게 방 안으로 들어와 남편을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이 올빼미 훈장 노릇을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시지요? 영락없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서 아니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늙었나 보호. 아주 늙은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니 아직 54밖에 안 된 나이에 늙었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나까지 늙은이 만들지 말고 자, 이 인삼탕 좀 드세요. 지난밤에는 왜 밤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계셨어요? 이라니 찬을 들고 입으로 후후 불며 들이마셨다. 웬 수상쩍은 불빛이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해서 왜 제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작은 애였어요. 초롱불을 들고 뒷문으로 들어왔대요. 그녀가 좀 뾰로통해서 말했다. 아니 그럼 그게 연환이었단 말이요? 왜 내게 들여보내지 않았소? 어젯밤에 거북스럽다고 하더군요. 순이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종이 조각도 줍고 방석도 정리하고 탁자에 먼지도 덜면서 방을 치웠다. 거북스럽다니. 당신 내가 한 말을 되풀이하는 버릇이 생기셨어요. 그래요. 어젯밤엔 아이들 때문에 당신을 뵙기가 거북스럽다고 그랬어요. 이라는 부드러운 눈초리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하수상한 세월, 끊임없는 불안, 남편의 비밀 야학, 갈수록 빈곤해지는 생활, 이 모든 것이 아내를 점점 피곤해지던 신경질적인 여자로 바꿔놓고 있었다. 그는 불현듯 애틋한 동정심과 함께 아내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순이에게는 이란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피난처가 없었다. 그녀는 시나 음악이 주는 평화 속으로 운둔할 줄을 몰랐다. 순이가 방에서 나가기 위해 자기 옆을 스쳤을 때 이라는 손을 뻗었다. 내가 믿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오.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조반을 드셔야지요. 그녀는 이렇게 소리치고 방문을 열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연환이 보고 지금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래 주오. 이란이 대답했다. 아내가 다시 오기 전에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 연환이라는 이름을 그가 학교에 입학할 때 지어준 이름이었다. 봄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발음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작은 애한테 꼭 들어맞는 것 같았다. 금년에 29살이 된 연화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에 호리호리하면서도 탄탄한 몸매의 정년으로 미남은 아니지만 둥구스름한 얼굴이 환한 편이었다. 그는 일제 치아가 된 후로 많은 청년들처럼 양복 차림이었는데 목이 트인 푸른 셔츠에 회색의 윗도리와 바지 그리고 코트를 걸치고 가죽 구두를 신었다. 그 옷차림은 어느 나라식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것이었다. 이라는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아들의 그런 복장이 늘 못마땅했다. 이놈이 조선인 행색을 기피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모호하게 입음으로써 쓸데없는 시비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속셈일까? 그러면서도 이라는 이런 사사로운 문제에 대하여는 그 자신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아버님, 연화원이 절부터 했다. 이란이 고개를 숙여 응답하면서 말했다. 앉거라. 아침은 먹었느냐? 아직 못 먹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인사드립니다. 일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연화는 학교 선생이었는데 요즘 학교가 모두 그렇듯이 그가 나가는 학교에서도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었고 교과 과정도 일제의 항무국에서 짠 것이었다. 연환이 그 학교의 선생으로 취직했다고 처음 말했을 때 이라는 전에 없이 노발대발했었다. 네 이놈, 침략자들한테 몸을 팔 셈이냐? 그는 버럭 언성을 높였다. 그때 아들의 대답은 참으로 짐작했다. 일화는 아들의 그때 이야기를 아직껏 잊지 않고 있었다. 아버님,
저의 처지, 저희 세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른들께서 저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한 조정, 양반들에게 수탈당하는 백성, 사사건건 걷어가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여지지 않는 혈세, 백성들이 늘 소란을 피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느 지방이건 한시라도 태평할 날이 있었습니까? 또 누대에 걸친 당파 싸움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일진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적이 여럿 있지만 그나마 일본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의 구태를 탈각시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노력하니까요. 아버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그 문란한 국가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인 200명이 전국에 파견되어 새로운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제가 새로운 통계 자료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통계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얼마큼 거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만 해도 그래요. 저희 집안이 양반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님께서 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의 땅이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란의 아들의 말을 막았다. 아니, 지금 너는 내 아비가 부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로구나. 연화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부패는 끝.